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여왕개미가 오늘 읽은 책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우종영 지음, 매입은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 우종영님은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하는 30년 경력의 나무의사입니다. 어려서 천문학자를 꿈꾸었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꿈을 포기한 뒤로 다니던 고등학교도 그만둔 채 정처 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군 제대 후 중동으로 건너가 벌어온 돈을 미천 삼아 원예 농사를 시작했지만 3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가진 전부를 쏟아부어 시작한 일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올라간 북한산에서 우연히 소나무를 발견하고 극적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산꼭대기 바위 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나도 이 소나무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나무병원 푸른 공간을 설립해서 30년째 아픈 나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도심의 아픈 나무들부터 아주 오래된 고목까지 그의 손을 거쳐 되살아난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라고 합니다. 신 대신, 자연 대신 나무를 돌보는 것이 나무의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절대 인간의 관점으로 나무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새를 대신해서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대신해서 가지들을 잘라주고 비를 대신해서 물을 뿌려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넘게 나무를 위해 살아왔지만 그는 아직도 나무에게 배운 게 더 많다고 말합니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내가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모두 배웠다 라고 말하는 그의 소망은 밥줄이 끊어질지라도 더 이상 나무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은 찬란하게 아름다운 나무의 장면들을 담고 있고 또 작가님의 인생을 녹여놓은 문장들이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2001년에 나와서 계속 사랑을 받으면서 10만 부 판매로 2021년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추천의 말씀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의 글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사람들 곁에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각박했던 우리 삶에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무는 우리의 삶의 작은 쉼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머리를 기대어 울기도 하고 지친 몸을 누이고 숨 돌리던 그런 쉼터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녹색빛 여유로움을 주던 나무들을 잊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그런 우리들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해줄 휴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얻기 위해선 잃어야 할 것도 있는 법. 은행나무. 은행나무처럼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한 나무가 또 있을까? 나는 은행나무를 볼 때마다 수억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돌도끼를 던져 은행을 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몇천 년씩 사는 건 예사라고 하니 아마 우리 주위에 있는 은행나무 중에는 실제로 원시인이 던진 돌도끼에 상처를 입은 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은행나무에게 길어봐야 100년도 채 살지 못하면서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양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일런지. 그래도 은행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인자한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런 한결같음 때문인지 은행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나무가 또 없다. 여름이면 푸른 그늘로, 낙엽지는 가을이면 연인들의 쉼터로, 해를 지나서는 책갈피에 끼워진 추억으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은행나무는 참 행복할 것 같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수천 년간 생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말이다. 동양에서만 서식하는 특성 탓에 요새 들어서는 은행나무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된 은행나무라고 할 정도니 가히 나무의 왕이라고 할 만하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은행나무. 그런데 사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에서 오직 하나의 속, 하나의 종만 있는 외로운 나무다. 더구나 독립수라는 특성 때문에 숲을 이루지 못한다. 저희들끼리도 한데 어울려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워낙 크게 자라다 보니 주변에는 작은 풀조차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거대한 몸집으로 땅속의 영양분을 독식하고 넓게 자란 가지로 해를 전부 가리니 그 근처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다른 나무들에겐 죽음과도 같다. 게다가 은행나무는 경우에 따라 평생 자식 한 번 못 본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어 암꽃 근처에 있는 수나무가 꽃가루를 날려보내야만 자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주변의 오래된 은행나무들은 대부분 암나무다. 만일 근처에 수나무가 없다면 이 은행나무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수정 한번 못 해본 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뿐만인가 은행나무는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독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혈액순환제로 알고 있는 진코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은행나무가 만들어낸 일종의 독이다. 그런데 살기 위해 자구책으로 만든 독이 결과적으로 주위의 모든 생명체를 물리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얼마나 독하면 집안의 개미를 없앤다고 일부러 은행나무 잎을 방바닥에 깔아놓을까? 차라리 제 몸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은행나무는 오랜 시간 살아온 습성을 절대 버리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면서 오래오래 사는 은행나무. 그러나 그 행복 뒤에는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큰 대가가 따른다. 가끔씩 나는 내가 나무로 태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중에서도 만일 은행나무로 태어난다면 일단은 좋을 것 같다. 은행나무처럼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오랜 시간 빛을 발하는 나무도 없을 테니까. 아주 긴 시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때론 치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연인들의 편지에 함께 동봉되기도 하고 지친 발걸음을 쉬게 하는 그늘이 된다는 것.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다. 또한 100년을 1년같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장수의 표상인 은행나무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깊이 숨겨진 비밀을 생각하면 은행나무가 된다는 것에 선뜻 자신이 서질 않는다.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며 사는 삶은 결국 철저한 외로움을 전제로 얻는 게 아니던가. 수천 년 버티는 동안 은행나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 속에 노랗고 화사한 이파리들 속에 그런 고통이 숨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줄까?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는데 은행나무를 보면 그 말이 실감이 난다. 오랜 시간 끝에 굵은 몸집으로 우뚝 선 은행나무. 이제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보면 이런 말부터 전해야 할 것 같다. 외로워도 잘 버텨라. 너에게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잖니?
회화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어봅니다. 회화나무. 지금은 아니지만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트렌드를 선도하는 젊은이들로 북적일 때가 있었다. 형형색색의 옷과 화려한 머리 모양을 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각종 상품으로 손님을 유혹하는 상점들. 하루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우연히 로데오 거리를 걷게 되었다. 나도 저런 걸 즐길 때가 있었는데 하며 이곳저곳 신기한 눈길로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내 눈에 확 띄는 게 있었다. 로데오 거리 양 길가에 길게 늘어서 있는 나무들이었다. 순간 놀라 멈칫하고 섰는데 내 옆을 스쳐 지나던 연인 한 쌍이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아카시 나무가 다 있네? 그러게 말이야, 요샌 시골에서나 볼 수 있던데.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그들은 횡단보도에 내려선 뒤였다. 로데오 거리의 일부를 채우고 있던 그 나무는 아카시가 아니라 회화나무였다. 언뜻 보면 아카시 나무와 비슷하지만 그와 달리 가시가 없는 게 특징이다. 로데오 거리에서 회화나무를 만났을 때의 느낌은 너무도 생소했다. 나이 지긋한 옛날 선비가 신세대 취향의 커피숍에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다 할까? 창경궁이나 창덕궁, 경복궁 같은 고궁에서 어떻게 압구정까지 행차를 하셨는지. 만일 회화나무가 말을 할 줄 알았더라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머리 전체를 노란색으로 물들인 채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데끼놈 하고 호통을 쳤을지도 모르겠다. 어느 시에서는 회화나무를 가리켜 바람도 품에 안은 장엄한 포옹으로 풍성한 그늘을 내린다고 했다. 옛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지 예로부터 회화나무는 충절을 지키는 공신, 선비의 풍모에 비유되어 왔다. 특히나 양반집에서는 회화나무를 심어야 큰 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을의 마당 한켠에 회화나무를 심었다. 또한 궁궐에서도 회화나무를 즐겨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서울 창덕궁의 회원과 창경궁, 경복궁에 가보면 입구마다 커다란 회화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조정을 지키는 대신들로 하여금 회화나무 같은 품성으로 나란 일을 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지. 워낙 정갈하고 대쪽 같은 성격 탓에 잡기시는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대신만이 쉬어가는 나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일까? 나무를 치료하러 다니다가 우연이라도 회화나무를 만나게 되면 그 엄숙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옛 선비가 회화나무로 환생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다. 워낙 존경할 만한 인물이 귀한 시대인지라 그런 마음이 더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회화나무 앞에 서면 옛사람들처럼 큰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원하곤 한다. 어쩌면 그것은 나 같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 먹을 것 부족해도 웃을 일이 많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보니 옛날 궁궐에는 그렇게 많이 심었다는 회화나무를 정작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혹시 내가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왠지 정치인들이 회화나무 보기를 꺼리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 한켠이 씁쓸해진다.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준 나무, 대나무. 내 재산 목록 1호는 40년 가까이 찍어온 사진들이다. 눈에 띄는 꽃을 한두 장씩 찍던 것이 언젠가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산과 들에 자라는 온갖 식물들을 모두 찍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사진첩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과 나무 사진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다. 썩 잘 나온 사진이 아니더라도 내게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중 유독 내게 없는 게 있다. 바로 대나무 꽃 사진이다. 대나무야 서울 시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꽃은 여간에선 눈에 띄지 않는다.
아니, 내 평생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대나무 꽃은 60년에서 120년 사이에 단 한 번 피어나기 때문이다. 나무는 보통 1년을 주기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른 봄 새순을 올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꽃을 피운 다음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엔 다음 해를 기약하며 긴 수명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나무는 그런 일반적 나무의 삶에서 참 많이도 벗어나 있다. 다른 나무들은 살면서 수십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꽃을 피우지만 대나무는 단 한 번 꽃을 피우고 즉시 생을 마감한다. 나무들에게 있어 꽃은 번영과 존속의 기원을 담은 화려한 결정체다. 이른 봄 꽃을 피운 나무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나무에게 있어서 꽃은 아픔이요 고통이다. 단 한 번 개화한다는 운명도 애달픈데 거기에 목숨마저 내놓아야 한다는 대나무의 삶. 그러나 대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거나 다음 해를 기약하며 땅속 줄기를 지키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꽃을 피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만의 푸르름, 그만의 고짐을 간직한 채 말이다. 이처럼 기구한 자신의 삶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대나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대나무의 꿋꿋한 푸르름이 유독 인상 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 싶다. 그런 대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기원을 하게 된다. 내 남은 삶이 대나무처럼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용기 있는 모습이기를.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한 세상 잘 살고 간다고 말할 수 있기를.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예전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다. 출연 요청이 들어온 뒤 콘티를 짜기 위해 담당 작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이가 대뜸 하는 말. 자기 이름이 참 독특한데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란다. 그이의 이름은 권열리지였다. 나 열리지 않은데요? 나무와 관련한 현상을 나무 의사가 모를 턱이 있겠는가. 그이는 자기가 섭외를 안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한참을 미안해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열리라고 부르는데 두 나무의 뿌리가 이어지면 열리근, 서로의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열리지라고 일컫는다.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한다. 땅 아래의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다. 열리목은 가끔 만날 수 있지만 가지가 붙은 열리지는 매우 희귀하다. 바람에 상처를 입어 속살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 그대로 붙어버리는 열리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한 번 열리지가 된 가지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무 박사 임경빈 선생은 자기 집 들에 심은 엄나무 몇 그루를 일부러 열리지를 만들어 키우기도 했다. 나무가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나뭇가지들을 엮어 묶어 놓았다나?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할 것도 같은데 나무들에겐 왜 이런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 보자.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혼자 자라도 모자랄 공간에 다른 나무가 떡하니 들어와 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계속 자라다 보면 두 나무 중 한 그루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나무가 자랄 양분의 영양분과 햇볕을 두 나무가 서로 나눠 갖다 보니 적자 생존 법칙에 따라
약한 놈이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떨 때는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한다. 저희끼리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두 놈 다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나무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서로 의기투합한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부터 한 몸이 되면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전화위복이랄까?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뻗어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진다. 열리지 현상이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엔 붉은 꽃이 그대로 피어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으면서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지, 마치 불과 물처럼 제각각인 나무들이 일단 한 몸이 되면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열리지를 보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나무의 열리지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피식 웃는다. 너무 거창하다나? 다른 부부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모습은 열리지처럼 고상하지 않다며 타박이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게 말한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니 4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고.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먹고 살기 위해 애쓴 쪽은 나보다는 아내였으니까. 솔직히 말해 나는 지금까지 하기 싫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못했다. 단적인 예로 남들 다 하는 회사원 생활도 나는 죽기보다 싫어 안 했고 못했다. 그런 내 성향을 어떻게 아셨는지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처음에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무척 반대하셨다. 특히 장모님의 홀대는 엄청났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등등 반대할 이유야 충분했지만 그 당시에는 장모님이 왜 그리도 야속하던지. 그러나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처가댁 대문 앞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 문구는 단 하나. 딸 내놓으시오. 친구들도 모두 달려와 지원 사격을 하는 통에 텐트 시위는 어느새 그 동네 구경거리가 되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결국 며칠 뒤 백기를 드셨다. 참 자네도 지독하이 라는 말이 전부였지만 아내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다. 참 당신다운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쉽지 않은 결혼을 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 먹었지만 신혼 초 우리의 모습은 더도 덜도 말고 딱 기찻길옆 오막살이였다. 그때 나는 중동에서 벌어온 돈으로 상계동 근처 땅을 임대해 원예 작물을 키웠다. 그러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제 버릇 남주랴. 남들은 잘 심지 않는 희귀한 것들만 골라 심었으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기껏 키워놓으면 꽃 전시회 같은 데서만 주문이 들어오는 정도였다. 결국 3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이제는 나무의 밭이 되어버린 땅의 흙을 밟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 인생 최초의 위기라면 위기였다. 그 뒤 얼마간 나는 매일 무작정 북한산에 올라갔다. 그런 나를 보는 아내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아내는 내색 한번 하는 법이 없었다. 늘 그냥 그렇게 하루를 다시 맞이할 뿐.
가끔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내가 처음 농사 지었을 때 말이야. 남들 키우는 것 안 심고 매일 이상한 것만 심었을 때 왜 안 말렸어? 그러면 아내는 말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니 그냥 되나 보다 했어요. 그걸로 끝이다. 농사 망하고 10년간 화원 일이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 역시 별로 괴념치 않는다는 투다. 그저 하는 말이 이렇다. 그 덕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신나게 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다. 아내는 진작부터 배우고 싶었다는 제빵 기술을 배웠고 한복 만드는 법도 익혔다. 요즘엔 나보다 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행 좀 가자며 나를 조르는 것도 아내의 몫이다. 반평생 밖으로만 다니던 남편 대신 붙박이 노릇을 해온 게 신기할 정도다. 서로 근본이 다른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만났다. 아내는 아니라며 들은 척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합해져 더 완성된 모습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나무의 열리지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약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열리지를 이룬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열리지가 된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따로 또 같이 그렇게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몸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 나와 내 아내가 이제까지 그래왔듯 말이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지난 40년이 그랬듯 내 남은 삶 또한 아내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